봄이에요. 아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단체 카톡방, 오랜 동창들, 메시지 하나. 이번 주 토요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아나는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죄책감이 왔냐고요? 그보다 먼저 온 게 있었어요. 안도감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나요? 모임 카톡이 뜨는 순간 설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무거워지는 느낌. 나가기 싫은데 이유는 설명 못하겠는 느낌. 그래서 결국 나가긴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뭔가 다 써버린 것 같은 느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친구가 적다는 게 정말 당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뇌가 지금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아나는 나갔어요. 안 나가면 더 불편하니까요. 한국에서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오래된 고깃집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6시. 8명이 모였어요. 시끄럽고 따뜻하고 고기 연기 냄새가 났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웃음소리도 있었고 옛날 얘기도 나왔어요.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가 이직했다더라. 누구 애가 벌써 이렇게 컸다더라. 아나도 웃었어요. 충분히, 적절하게.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간 동안 아나의 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누가 어색한 표정을 짓는지, 누가 말을 끊었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는지, 대화가 어디서 틀어지려 하는지. 아나는 그걸 실시간으로 읽고 계산하고 조율하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행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이에요. 아나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방도 못 내려놓고. 몸이 지친 게 아니었어요. 배터리가 0%가 된 것 같은 느낌. 뭔가가 다 써버린 느낌.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아나는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친구가 싫은 건가? 내가 문제인 건가? 사회성이 없는 건가? 아나는 답을 몰랐어요. 그냥 피곤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이 감정이 피곤했어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피곤했어요. 그날 밤 아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아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날 아나가 겪은 건 의지 박약도 아니고 사교성 부족도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소진이라고 불러요. 사교 활동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55%가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이유예요.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가 상위권이에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정작 진짜 연결은 없는 거예요. 아나처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왜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뇌과학적인 이유가요. 199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발견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아나의 그날 밤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지난 몇 년을 설명해줄 수도 있어요. 로빈 덤바는 영장류의 뇌 크기와 사회적 집단 규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던 과학자예요.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뇌가 클수록 함께 어울리는 집단의 크기도 컸어요. 던바는 그 데이터를 인간에게 적용해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숫자를 발견했어요. 숫자 5.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 뇌의 구조상 깊이 신경 쓰고 감정을 나누고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관계는 최대 5명이에요. 5명. 그게 우리 뇌가 설계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의 카톡을 열어볼까요? 동창 단체방, 회사 팀 단체방,
동네 맘카페, 대학 과방, 스터디 그룹, 가족 단체방, 거기에 개인 채팅까지. 아나가 관리해야 하는 관계의 수는 가볍게 수십 명을 넘어요. 스마트폰 비율을 해볼게요. 앱이 25개 동시에 켜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빠르게 닳아요. 화면이 버벅거려요. 앱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너무 많이 돌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나의 뇌도 정확히 이 상태였어요. 그날 고깃집에서 아나는 8명의 표정을 읽고 대화의 흐름을 계산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괜찮아 보여야 했어요. 5명이 설계 용량인 뇌가 8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배터리가 0%였던 이유, 이제 설명이 되죠? 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025년 발표된 그의 최신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신건강과 수명을 가장 잘 예측하는 단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친구의 수가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의 질이에요. 친구가 10명인 사람보다 진짜 1명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많이 연결된 것보다 깊이 연결된 것이 뇌와 몸에 훨씬 이로워요. 2022년 영국 노선부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친밀한 관계의 수와 심리적 건강 사이엔 비선형 관계가 있어요.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친구를 더 늘리는 게 오히려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키워요. 그 지점을 넘어서면 친구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게 압도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친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당신의 뇌를 서서히 소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나는 결핍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의 뇌는 설계 용량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 카톡에서 안도감을 느낀 건 뇌가 보내는 신호였어요. 이제 그만. 나 더 이상 감당 못해. 그 신호를 아나는 오래 죄책감으로 읽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던바의 숫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뇌의 설계 용량은 한국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소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한국에서 관계는 정서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따뜻한 유대보다 실용적인 네트워크로 기능해왔어요. 누구를 아느냐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중요한 나라예요. 좋은 직장도, 좋은 정보도, 위기 때 손 내밀어줄 사람도 결국 인맥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문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친구가 적다는 건 단순히 내성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무능하다는 낙인이 돼요. 눈치 문화가 관계를 수행으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모임에 빠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나왔어? 라는 질문 뒤에는 넌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거야? 라는 해석이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신호로 읽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준비해서. 아나가 그날 홍대 고깃집에 나간 것처럼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의 눈치 계산 끝에 내린 가장 덜 불편한 선택이었어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와 있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33%예요.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셋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5.3%나 높아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나라에서 정작 기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가장 큰 세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혼자 사는 노인? 아니에요. 30대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성인 8,2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교류가 끊겼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전 세대 중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20대보다 10.5배, 60세 이상 노인층보다 2.7배 높은 수치예요. 왜 30대일까요? 직장, 육아, 주거, 생애 과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예요.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가장 부족한 시기에 관계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틈에서 관계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면 아플 때 연락할 사람, 돈 빌릴 사람, 힘들다고 털어놓을 사람이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구조예요. 아나가 37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 부분이 화가 나요. 아나가 소진된 건 아나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 뇌의 설계 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관계를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에요. 5명에 맞게 설계된 뇌를 가지고 수십 명의 기대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구조. 그 안에서 아나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그날 밤 아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안 켰어요.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아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제주도에 갔어요. 이틀짜리 여행.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비행기표를 끊고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떠났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바다를 걸었어요. 혼자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챙기지 않아도 됐어요. 아무의 표정도 읽지 않아도 됐어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아나 자신으로만 있어도 됐어요. 그 이틀이 그해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와서 동료가 물었어요. 주말에 뭐 했어? 제주도 다녀왔어. 누구랑? 혼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혼자? 왜? 아나는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워서 간 게 아닌데 오히려 채워지고 싶어서 간 건데 그 감정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나는 그날 밤 소파에서 그 기억을 꺼내놓고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나는 친구가 없는 걸까? 아니면 억지 친구를 내려놓은 걸까?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친구가 없는 건 결핍이에요. 억지 친구를 내려놓은 건 선택이에요. 전자는 채워야 할 빈자리고 후자는 지키고 있는 공간이에요. 아나는 오래 전자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매번 카톡이 오면 나갔어요. 나가기 싫어도 나갔어요. 안 나가면 결핍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나가 일십한 건 관계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소진을 거부한 거였어요. 진짜 연결이 없는 자리를 에너지를 다 써가며 수행하는 걸 거부한 거였어요. 아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냥 회피인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아나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질문을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꺼내봤다는 것. 그게 오늘 밤 아나에게 일어난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더 사귀어야 할까요?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걸 선언해버려야 할까요? 그 어느 쪽도 아니에요. 오늘 드릴 처방전은 딱 3가지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아나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오늘 퇴근길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모임 다음날 아침 딱 3줄을 적어보세요. 사회적 소진을 막으려면 먼저 내가 언제 소진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모른 채로 버티면 결국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극단으로 가요. 반대로 정확히 알면 소진되는 관계는 줄이고 충전되는 관계는 늘릴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날 아침 메모 앱을 열어요. 그리고 딱 3줄만 적어요. 어떤 자리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지금 에너지가 충전됐는지, 소진됐는지, 딱 이것만이에요. 2주만 해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관계에서 잃는지 패턴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막연하게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데이터가 생기는 거니까요. 아나가 그날 밤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건 그 패턴을 한 번도 직면한 적 없었기 때문이에요. 직면하면 달라져요. 두 번째, 연락처에서 5명을 골라보세요. 덤바의 숫자를 기억하시죠?
우리 뇌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5명이에요. 지금 당장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많이 아프다면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구지? 떠오르는 순서대로 5명을 적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진짜 핵심 관계예요. 그 5명에게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만 집중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한 달에 한 번, 30분짜리 통화.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머지 25개 단체방 알림은 꺼도 괜찮아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쓰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단체방 알림을 끄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딱 1개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가장 소진되는 단체방 하나, 알림 끄기.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볼 수 있어요. 3번째,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 두세요. 이게 오늘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에요. 설명할 언어가 없으면 오해가 쌓여요. 오해가 쌓이면 자책이 깊어져요. 자책이 깊어지면 관계 자체가 두려워져요.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자기 언어예요. 딱 한 문장이면 돼요. 나는 사교 에너지가 한정적인 편이라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타입이에요. 이 한 문장이 2가지 역할을 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쓸 때, 모임 카톡에서 안도감이 느껴질 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질 때, 이 문장을 꺼내세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가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야 로 바뀌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다음으로, 타인에게 쓸 때, 친구가 섭섭함을 표현할 때, 왜 자주 안 나오냐는 질문을 받을 때, 이 문장 하나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상대의 오해가 한 문장으로 풀려요. 아나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혼자? 왜? 라는 질문에 웃으며 얼버무렸던 거 기억하시죠?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문장 하나를 핸드폰 메모에 저장해두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3가지 모두 거창하지 않아요. 모임 다음날 3줄 적기, 핵심 5명 고르기, 나를 설명하는 문장 하나 만들기. 이 3가지를 이틀만 해봐도 몸이 기억해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살아나는지, 어떤 관계에서 소진되는지. 그 감각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똑같이 소진될 필요가 없어요. 아나는 다음 주에도 카톡을 받을 거예요. 또 봄이 오고, 또 동창 단체방이 울리고, 또 누군가 모이자고 할 거예요. 아나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일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아나가 그 선택을 자책이 아닌 자기 이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도감이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아, 내 뇌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친구가 적다는 게 결핍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5명에 맞게 설계된 뇌를 가지고 수십 명의 기대를 감당하면서도 소진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버텨온 사람. 설명할 언어가 없어서 그냥 웃으며 얼버무려온 사람.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채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닌지 오래 혼자 고민해온 사람. 그게 당신이라면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해요. 당신 뇌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 아니에요. 잘못 설계된 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구조예요. 뇌과학이 당신 편이에요. 던바가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 편이에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 꺼진 집에 혼자 들어서는 밤이 있어요. 신발을 벗고 스위치를 누르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서면 그제야 알게 되죠. 오늘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아나는 38이에요. 남들 보기엔 멀쩡한 삶이죠. 회사도 다니고 밥도 챙겨 먹고
주말이면 청소도 해요. 그런데 가끔 이유도 없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순간이 와요. 특히 명절이나 친구의 결혼 소식, 조카 사진 같은 게 지나갈 때면 오래된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나는 왜 늘 혼자일까? 화목한 집에서 자라지 못한 나는 애초에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까?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내 얘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나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아나의 어린 시절, 집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머물지 않는 집이었죠. 어떤 날은 아무도 없었고 어떤 날은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밥상에 둘러앉아도 오가는 말이 없었죠. 칭찬보다는 한숨이 많았고 안아주는 손길보다는 등을 돌린 뒤통수를 더 자주 봤어요. 아나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요.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법을 먼저 배웠죠. 울고 싶을 때 달려갈 품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주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를 일찍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부모가 곁에 있었는데도 따뜻함이 없었을 거고요. 사연은 저마다 달라요. 하지만 아이에게 남는 건 이상하리 많지 똑같아요.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 세상이 흔들릴 때 붙잡을 손이 없었다는 그 감각. 아나는 그 빈자리를 안고 어른이 됐어요. 겉으로는 씩씩했죠. 스스로 학비를 벌고 혼자 자취방을 구하고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남들은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야무지다고, 강하다고요. 그런데 아나는 알았어요. 그건 강한 게 아니라 기댈 사람이 없어서 혼자 버티는 법밖에 몰랐던 거라는 걸. 밤이 깊으면 그 빈자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남들 다 있는 돌아갈 집이 자기에겐 없는 것 같았거든요. 명절에 북적이는 거리를 보면 아나는 괜히 일을 만들었어요. 바쁜 척, 혼자가 아닌 척. 그렇게 38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외로움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까? 나는 끝내 혼자인 채로 늙어가는 걸까? 빈자리를 안고 살던 아나는 오랫동안 그걸 채우려 애썼어요. 방법은 하나였죠. 사람.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았어요. 연인에게 온 마음을 쏟았고 친구에게 모든 걸 내주었죠. 이 사람이라면 이번엔 나를 떠나지 않겠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가갈수록 잘하려 할수록 상대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둘 아나의 곁을 떠나갔죠. 아나는 자책했어요. 역시 내가 문제구나.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이 중요한 말을 해줘요. 그건 아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불러요. 어린 시절 안전기지가 없었던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죠. 안전기지가 뭐냐면 세상이 무서울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베이스 캠프예요. 이게 있는 아이는 밖에 나가 마음껏 탐험해요. 넘어져도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지가 없이 자라면 어른이 돼서도 관계가 불안해요.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버림받을까봐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확인하고 더 채우려 해요. 이런 식이에요. 연락이 조금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이 시끄러워져요. 상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괜찮다는 말을 몇 번씩 확인하고 싶어지죠. 정작 본인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먼저 겁을 먹으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채우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상대는 숨이 막혀요. 붙잡으려는 손이 꽉 쥘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죠. 아나가 사람을 잃은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간절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아나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집은 전체의 36%, 세 집 중 한 집이 넘어요. 804만 가구예요. 이 중 수많은 사람이 아나와 똑같은 밤을 보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빈자리를 안고서요.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라는 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지금까지 아나는 빈자리를 밖에서 채우려 했어요. 누군가 와서 이 구멍을 메워주기를 바랐죠. 그런데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해요.
밖에서 올 사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라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재양육이라고 불러요. 교류 분석이라는 심리학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부모냐고요? 바로 나 자신의 부모요. 어릴 적 받지 못했던 따뜻한 말, 다정한 돌봄을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나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아직도 겁먹은 채 웅크리고 있죠. 지금까지 아나는 그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려 했어요. 대신 안아달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가장 잘 달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어른이 된 아나 자신이었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이 무서웠지? 오래 혼자 견뎠구나.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어린 시절 누군가 해줬어야 할 그 말을 이제 내가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자기자비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정리한 개념인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자기 친절. 실수했을 때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친한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실현당했을 때 넌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해요. 둘째, 보편적 인간성. 이런 아픔이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 상처가 있으니까요. 셋째, 마음 챙김. 힘든 감정을 밀어내지도 거기에 빠져 죽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아나가 친구에게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했거든요. 자기자비는 그 화살을 거두는 거예요. 남에게 겨눈 적 없는 다정함을 이제 나에게도 허락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가 말한 성숙한 사랑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필요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충분하기에 너를 사랑하는 것. 먼 옛날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 그런데 한국에서 이 외로움은 조금 특별한 무게를 가져요.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그래야 정상이라는 공식이요. 이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질문이 쏟아져요. 언제 결혼하니? 혼자 외롭지 않니? 부모님 걱정시키지 마라.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이 모이면 아나는 숨이 막혔어요. 밥상에 앉기도 전에 날아오는 그 질문들.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줄까? 네 나이가 몇인데? 다들 걱정한다. 아기가 없어도 그 말들은 아나의 빈자리를 콕콕 찔러요. 남들은 다 가진 정상적인 가족을 나만 못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원가족의 상처는 이중으로 아파요. 상처 그 자체도 힘든데 거기에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부끄러움까지 얹히니까요. 채워지지 못한 마음에 남들의 시선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하고요. 놀랍게도 수백 년 전 같은 고민의 답이 이미 있었어요. 유교 경전대학에는 이런 순서가 나와요.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닦고 그 다음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수신, 그리고 제가. 순서가 중요해요. 집안의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닦는 게 먼저예요. 내가 바로 서면 화목한 집안은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수백 년 전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관계는 밖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나가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순서가 거꾸로였던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먼저 가지려고 밖을 헤맸으니까요. 정작 나를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죠. 그러니 아나가 먼저 자신을 돌보기로 한 건 외로움에 떠밀린 선택이 아니에요. 수천 년 지혜가 가리키던 바로 그 방향이었어요. 순서를 제자리로 되돌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도 아나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어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들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이 빈 시간을 채우려고요.
연락처를 한참 내려보다가 아나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이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정말 괜찮아질까? 아니면 또 잠깐 채워졌다가 더 큰 공허만 남을까? 그때 아나의 머릿속에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외로움에 못 이겨 붙잡았던 인연들, 매달리고 확인하고 채워달라고 했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결국 떠나간 뒷모습들. 아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누군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바로 그것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주 어린 아나가 받았어야 할 사랑이었어요. 지금 다 큰 어른에게 다른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었어요. 바로 지금의 아나 자신이요. 아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많이 외로웠지? 오래 혼자 애썼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일 모질게 대한 게 나였구나. 남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왜 너한테만은 그토록 차가웠을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어요. 서러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밖에서만 찾던 위로를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찾은 거예요. 아나는 아직 다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밤은 외로울 거예요.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방향은 알았어요. 밖으로 나 있던 화살표를 처음으로 자기 안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시작으로는 충분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작게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말 걸어주기예요. 아까 아나가 했던 그거요.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뇌는 누가 그 말을 하는지 생각보다 잘 구분하지 못해요. 따뜻한 말을 들으면 그게 남의 말이든 내 말이든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이 켜져요.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죠.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딱 한마디면 돼요. 오늘도 수고하자. 잘 지내보자.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색하니까요. 아나도 처음엔 거울 앞에서 멋쩍게 웃었어요. 무슨 혼잣말이냐 싶었죠.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더래요. 두 번째는 나와의 약속 지키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안전기지는 믿음에서 생기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건 부모가 한 말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밥 준다고 하면 밥을 주고, 데리러 온다고 하면 데리러 오니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나는 나를 믿기 시작해요. 방법은 아주 작게요. 오늘 밤 11시엔 잔다. 내일 산책 20분을 한다. 지키기 쉬운 작은 약속부터요. 큰 결심은 오히려 나를 또 실망시켜요. 새해마다 세운 거창한 계획이 며칠 못 가 무너졌던 기억. 다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배워요. 역시 난 안 돼. 하고요. 그러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쯔! 하고요. 그러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약속부터. 그걸 지킨 경험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새 나에 대한 신뢰가 돼요. 아나는 자기 전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했대요. 우습죠? 그런데 그 작은 걸 지킨 날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스스로가 미덥게 느껴졌대요. 세 번째는 혼자의 시간을 채우는 나만의 의식 만들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건 그 시간이 텅 빈 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간도 내가 의미를 채우면 충만한 시간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마다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 창가에서 마시기.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하나 적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저녁 차리기.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작은 의식이 나는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만들어줘요. 혼자 보내는 저녁이 더 이상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한국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나를 돌보는 걸 이기적이라고 배웠고 쉬는 걸 게으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는 나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기르는 일이에요.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 나눠줄 것도 생기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딱 하나만요. 거울 보고 한마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아나는 여전히 혼자 살아요. 여전히 어떤 밤은 외롭고 여전히 명절은 조금 쓸쓸해요. 달라진 건 하나예요. 이제 그 외로움을 남에게 채워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자기 자신에게 물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하고요. 화목한 집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건 이제 아나에게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아나는 배웠어요. 따뜻함이 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받지 못했기에 이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나는 믿어요. 내가 먼저 나와 화목해지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그런 인연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곁에 온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요.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나라는 가장 든든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당신도 그래요. 지금 혼자라고 해서 평생 혼자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혼자라 해도 당신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상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는 내 누군지 아나의 채널 주인 아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채널 시청자이신 자막 중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입니다. 자막 중독자님은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고 성장하신 건 아니었지만 지난 외로움과 결핍, 아픔을 극복하시고 본인만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부모가 되어 본인 스스로가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진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가족을 꾸릴 구성원들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에 도달하셨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본인이 스스로의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이 짧은 영상에서 그냥 몇 가지 이론들로 말씀드린다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빠르고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색이라는 걸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막 중독자님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사색을 해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모가 되어 스스로 화목하고 행복해지시고 또한 본인만의 가족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